조용히 좀 진짜 씨발 졸려 씨. 미치겠네 진짜.
Bilingual. 세 번째 단원 집합의 연산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제풀이 수강하다가 노웬웨어 이건 어디에 있지?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웬웨어에 있는 세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디서든 빛나고 있는 날 놓지 마. 너는 여전히 소심해. 우린 시간이 없는 걸 눈을 떠 나를 봐 지금 Let it shine. 원한 건 오로지 너뿐이야. 망설일 필요는 없잖아. 언제든 네가 원하면 날아가. 나는 너의 꿈이야. 나를 봐봐. 너의 앞에 있는 날 나를 잡아. 그렇게만 있지 마. 어디서든 빛나고 있는 날 놓지 마. 너를 봐봐. 기다리기만 했지. 나를 잡아. 그리 어렵지 않아. 어디서든 네 곁에 있는 날 잊지 마. 뭐가 그렇게 힘들어. 움츠려진 어깨를 펴 눈을 떠 나를 봐 지금 Let it shine. 원하는 건 오로지 너뿐이야. 망설일 필요는 없잖아. 언제든 네가 원하면 날아가. 나는 너의 꿈이야. 나를 봐봐. 너의 앞에 있는 날 나를 잡아. 그렇게만 있지 마. 어디서든 빛나고 있는 날 놓지 마. 나를 봐봐. 많은 생각하지 마. 나를 잡아. 더는 기다리지 마. 어디서든 내 곁에 있는 날 잊지 마. 또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려는지 알고 있어. 어서 빨리 해버려. 나를 봐봐. Masterpiece. 나를 잡아. 그렇게만 있지 마. 어디서든 빛나고 있는 날 놓지 마. 너를 봐봐. 기다리기만 했지. 나를 잡아. 그리 어렵지 않아. 어디서든 네 곁에 있는 날 잊지 마. 나를 봐봐. 나를 잡아. 나를 봐봐. Masterpiece. Masterpiece.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중 시작해볼까요? 자, 함수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다. 집합과 명제는 어떤 공간을 줬으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집합과 명제 첫 단원이지만 이거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길게, 그리고 여러분이 완벽히 여러분의 언어로 소화하고 모든 다른 단원들을 공부할 때 그것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는 길게, 그리고 풍부하게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함수에 대해서는 이거 여기서 공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상한 것들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자, 함수라는 단어는 그 단원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짧게 공부합니다.
집합과 명제에서는 길게 그리고 풍부하게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이 소재와 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함수에서는 그 학습 목표가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굳이 함수하면 뭐 떠오르나요?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식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림이 떠오르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 식이라는 측면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 그 이전에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확장되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함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의 그래프 역시 함수의 뜻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본 원리이고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집합의 뜻과 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함 관계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다음은 A 합집합 B에 대한 것도 한번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만 갖고 있고 투지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분만 정확하게 여기서 공부해주면 될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식인가요? 이런 건가요? 자, 이것은 사실 오일러가 구하던 거예요. 17세기. 이것은 이런 물체 운동입니다. 이런 거 2차원인가요? 아이고. 자, 이렇게 물체 운동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X좌표가 변함에 따라 이것을 Y좌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뉴턴과 라이프니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16세기에 오히려 또 좋아하던 부분이에요. 이게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 그리고 이것은 1700년대 1700년대가 18세기. 이게 세기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이게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서 주로 공부하는 거. 이거 1700년대 주로 오일러가 관심스러운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세기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하면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인강 사이트 들어와서 선생님 강좌 클릭하기 전에 뭐 했나요? skyedu.com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어떤 페이지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 페이지에는 여기 skyedu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함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이 있고 그 여러분 이름마다는 출석 번호가 있네요.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네요. 이게 함수라는 거예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방에서 노래한 사람 중에 누가 그 진짜 가수일까요? 라고 해서 내가 리모컨에 있는 1, 2, 3, 4 중에 하나를 누르면 이 사람들한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얼굴 알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나온 가수가 둘이 노래를 불렀는데 나는 이 첫 번째 가면을 쓰고 노래한 가수가 두 번째 가면을 쓰고 노래한 가수가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가수를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1번에 이 가수를 선택하고 싶으면 2번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수라는 겁니다. 자, 함수란 물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의 어떤 곡선으로 나타내서 그것을 통해서 증감, 늘고 줄고 하는 그 추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꼭 이해해야 되는 이 함수의 뜻은 첫 단어는 뭘 배웠나요?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함수라는 단어를 끝까지 공부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 이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것 하나를 그 대응 관계가 무엇인가의 어떤 규칙이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구나.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도 무엇으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 함수의 뜻대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집합 사이 어떤 x라는 실수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어떤 x라는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한 y 값이 하나씩만 딱 대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해다. 이런 것들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우리 어디 먹으러 갔어요? 떡볶이, 닭볶이, 김밥, 튀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것들이 나 이거 먹을래? 하면 가격이 있네. 나 이거 먹으려고 했으니까 2,500원을 내야 돼. 나 이걸 먹었으니까 3,000원을 내야 돼. 무엇인가가 하나씩 대응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가장 명확하고 소중한 것을 그냥 대충 지나갔어요. 함수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여러 복잡한 문제를 100개 통계를 풀었습니다.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 함수의 개수를 세어보아라 이러한 문제를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함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의 개수를 세도록 하는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다음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므로 함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것대로 역시 그래프라는 것은 무엇인지 역시 그 정의를 알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표현들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은 최소한의 용어와 공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과 정의 완벽하게 알고 여러분의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집합과 명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한 하나의 개념을 다룹니다. 자, 이 2차함수예요. 1600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네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것은 1800년대 이후에 딜클레가 이야기했던 바로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하나의 신호를 통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함수 관계 그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 가장 주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이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응을 알아야 그래야 함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차피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규칙을 표현하고 그리고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대응시키냐에 따라 아직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함수를 이해하기 때문에 대응의 뜻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의 뜻은 우선 여기 보니까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첫 단원의 집합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자,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 지워주는 것을 바로 대응이라고 합니다. 딱 지워준다라고 해서 딱 찍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러 번 미팅을 할 때 이럴 때 이와 같은 대응 관계 짝 지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 이쪽에 원소가 A, B, C, D 있다고 볼게요. 이쪽에 원소가 E, F, G, H 이렇게 이게 굉장히 치열하네요. 세 명이 모두 다 F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욕심나는 A는 2도 선택했어요. 자, 이러한 것이 집합의 각각의 원소마다 원소를 딱 지워주고 있는 것이나 X인 경우를 다룬다. 나 이거 먹으려고 했으니까 2,500원을 내야 돼. 내가 어떤 베일로 이렇게 장막으로 쌓여있는 그 바로 뒤에 말이 몇 마리 있는지 세고 싶은데 다리가 몇 개밖에 안 보인다. 다리가 32개예요. 말이 8마리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자, 그래서 함수에서는 똑같이 대응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그 대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두 집합 사이의 관계와 규칙을 발견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때만을 다룹니다. 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대응하면 그냥 이건 대응이에요.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된다. 이러한 유일성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야 이것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를 f라고 할 때 기호로 역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f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친구와 같이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집합 x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걸 나타내는 1, 2, 3, 4 이러한 사람 명수를 나타내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의 손의 수를 나타내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자연수의 집합이었다고 다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사실은 이 사이에 1, 2, 3, 4, 5, 6, 7, 8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손은 1개부터 8개까지. 자, 그런데 한 명일 때는 2이, 2명일 때는 4에, 3명일 때는 6에, 4명일 때는 8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집합에 대한 이 표현을, 이 대응 관계에 대한 것을 뭔가 좀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수식인 거예요. 자, 친구와 같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유일하게 인풋이 하나가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해 아웃풋 역시 하나씩만 표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함수 관계다. 자,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좋냐면 이 유일성에 대해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동 판매입니다. 자, 자동 판매기 보니까 여기에 여러 음료수들이 있어요. 음료수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버튼에 콜라 있어요. 인 경우를 다룬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집합 x 아직이요? 아직 남았지 여기. 조금 남았는데 그냥 왔다 같이 꺼놓을게. 그래요?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먼저 떠먹으면 된다. 밥을. 저 혀가 덩어리 앉은 거. 예, 알았어요. 엄마 따로 덩어리 줄게 놨어 그래서. 간장 하나 다른 걸 나타내는 끝냈어. 1, 2, 3, 4 이러한 사람 명수를 나타내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의 손의 수를 나타내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자연수의 집합이었다고 다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사실은 이 사이에 1, 2, 3, 4, 5, 6, 7, 8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손은 1개부터 끝인 거예요. 자동 판매입니다. 뭐가 나오나요? 콜라가 나와. 파란 콜라, 무슨 콜라인가요? 그리고 어떤 것을 눌렀더니 빨간 콜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콜라인가요? 뭘 누를 때마다 하나씩 나오지 하나를 눌렀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집합과 이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가 규칙입니다. 하나를 눌렀을 때 그것에 대해 나오게 되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버튼이 오래 있을 때도 있어요. 많이 팔리는 경우에는 콜라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레진 매신 있어요. 이걸 다시 콜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집합 Y의 원소에 집합 X의 원소가 여러 개씩 되면 관계가 없나? 그러나 집합 X의 원소 하나마다 내가 눌렀을 때 집합 Y의 원소 중 단 하나만 대응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탐구생활 기억나요? 이런 거 보면 도깨비 상자입니다. 자, 여기서 집합 두 개 사이의 대응 관계를 F라고 표현했을 때 곱하기 2의 관계가 있어요. 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됩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시나 규칙을 다루는데 어쩌면 이 칙이 이용될 수도 있겠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와 같은 것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줄긋기 해서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 x에 y가 대응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뭐라고 표현해볼까요? 함수에서는 이 녀석을 함수값이라고 하고 집합 x의 원소 1에 대응하고 있는 y의 원소 2를 우리가 f1이라고 표현한다. 너를 f2라고 표현한다. 이에 대한 함수값이라는 뜻이. 여기서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fx가 대응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집합 x에 y가 대응하고 있을 때 이 y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지금 방금 전에 기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x에 y가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해요. 자, 함수 f에 대하여 이것을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두 집합 사이에서 집합 x의 원소마다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빠지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두 개씩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사람 한 명 있는데 손은 하나 또는 두 개잖아요.
그건 감수없기 때문이지. 손 둘 다 들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표현했을 때 그 규칙을 다루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씩 인풋마다 아웃풋이 정해져야 되고 그 아웃풋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되었어요. 아, 그러면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이 녀석과 이 녀석 중 무엇은 함수가 아니네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것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만약 3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역시 함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 2, 3이라는 x의 각 원소마다 정확하게 하나씩 y의 원소가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 자, 지금과 같이 x로부터 y라는 집합 사이에 하나씩만 대응하는 관계가 성립해서 그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이때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한다. 방금 전에 선생님은 것은 1, 2, 3, 4 좀 자연수의 집합 중 1, 2, 3, 4까지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정말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세 명이거나 네 명이거나까지만 이야기하는 1, 2, 3, 4의 집합일 수도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수 1, 2, 3, 4, 5, 6, 7, 8 중에서 택하여 다 지워야 했습니다. 아, 미팅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미팅 나간 여학생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나는 이쪽, 나는 이쪽, 나는 이쪽, 나는 이쪽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두 명 선택하면 안 된다. 두 명 선택하면 안 된다. 기권해도 안 된다. 기권해도 안 된다. 너도 하나만 선택해야 돼. 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함수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 짝짓기를 하고 있는 그 x의 원소들 그것을 우리가 정역이라는 집합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역이라는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았더니 이게 선택받은 애들이 있어요. 대응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응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자판기로 따졌을 때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진열은 되어 있는데 뭘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런 녀석도 있을 수 있네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녀석들 이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 함수값의 집합. 모든 함수값들의 집합입니다. 이것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정역, 공역, 치역 언제 이용되니? 최근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서 그 미분 조건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미분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후에 무엇인가 더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그것의 증감 추이와 함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데 이용할 것을 배우지만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사실 이 정역 영어로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입니까? 치면 나온 그 스타일이 잠깐 크게 도메인인가요? 널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레인지라고 해요. 그것을 범위라는. 아, 그러고 보니 이것은 그 함수의 대응에 존재 영역을 표현하기 때문에 후에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이것을 내가 미리 알고 시작하면 문제풀이에 필요한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는 정도 생길까?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앞서 집합 공부했기 때문에 이 치역이라는 것을 한번 집합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래요. 정역이 모든 x값들에 대하여 그 x값들에 대하여 함수값들이 모두 다 존재할 때 그것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 함수값 fx 그 x가 정역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fx를 구해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그것이 바로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표현된 치역이라는 모든 함수값의 집합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었던 이 함수 혹은 이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해볼게요. 어느 함수니까 f라는 함수라고 내가 표현해볼게. 이건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한번 정역 볼까? 정역 x는 1, 2, 3 그래,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어. 자, y는 a, b, c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어. 자, 그 다음 치역 한번 더 해볼까요? 치역? 너무 공격 식으로 나타내긴 어렵습니다. 주어져 있겠지만 만약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y는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같은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나? 그렇습니다. 대하여 그것은 함수예요. 하나마다 하나씩만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 자, 주함수 fg에 대하여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두 번째로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지금 서로 같은 함수 것을 후에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x에서 실수 전체 리얼 넘버 전체 집합까지의 함수가 두 개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 함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fx라는 녀석을 x제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gx라는 또 다른 함수가 또 정의되는데 그 역시 함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절대값 x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서 r로의 대응 사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엔 모든 실수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러므로 다른 표현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것만을 따집니다. 자, 함수 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모든 실수의 집합에 대해서 그려보게 된다면 다르게 생겼겠지만 중학교 때 이런 그래프라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프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되나요? 자, 뭔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져 있는 집합 내에서 대응 관계 마이너스 1, 너 무엇이 되니? 너에 대한 함수값 x제곱하면 1이야. 0, 너에 대한 함수값 0이야. 1, 너도 제곱하면 얼마나? 1이야. 자, 이것이 함수 f의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g는 다른 봤더니 g도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되고 g도 0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함수값이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1이 대응합니다. f라고 해도 맞지만 똑같은 대응 관계를 g라고 나타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은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기호로 집합 fx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대응하고 있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수 식은 달라요. 근데 같다고 했습니다. 야, 자, 다른 예도 있을까요? 충분히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함수 fx의 함수식 ex예요. 함수 gx의 함수식 ex예요. 자, 그런데 함수 fx에 대해서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예요. 자, 이럴 경우는 이 함수의 정역과 이 함수의 정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녀석은 실제로 그것은 모든 실수가 아닌 양의 실수의 집합에서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 지금 이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뭐라고 읽고 계시냐? 대응 관계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프인데 정역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용도대로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를 읽어내는데 이용되어 있죠. 자, 이 각각의 값들 이를테면 1, 2, 3에 해당하는 값들은 2, 4, 6,
6에 해당하는 값들이 대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이쪽에서 함수식은 같을지언정 0보다 작은 값들에 대한 것들의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네요. 자, 함수 간단하게 명확하게 여기에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복잡하게 여러 함수식을 다루고 이러한 것들 지금껏 이 앞에서 공부한 거 모두 보면 1차함수, 2차함수가 없어요. 복잡한 칩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복잡한 것에 대한 거 여러분 미적분에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 나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별명을 지어주었다. 혹은 나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었다. 학생들이 출석 체크할 때 들어오면서 본인이 원하는 앉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좌석표가 있어요. 들어오면서 내가 여기를 체크하고 앉았어요. 내 친구도 어딘가 체크하고 앉았어요. 친구도 어딘가 체크하고 앉았어요. 이 체크된 것의 개수를 보니 몇 명이 왔는지 알겠더라. 자, 함수의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마다 하나씩의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는 것들. 내가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찾아갔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콘을 하나 클릭할 때마다 어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내가 어떤 플레이 버튼 강좌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의 그것을 누를 때마다 어떠한 특별한 강의를 하나씩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함수. 자,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 그 각각의 도메인,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대응시켜 놓았고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와 규칙을 다루는 모든 것들을 함수로 한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함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해갈까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수학 실력은 점점 증가해가나요?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방법에서 반드시 이것만을 명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증거 같은 대응관계를 함수의 그래프라는 어떤 여러분 보통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된다. 너 역시 하나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느냐? 3에 대해서 6이라는 값이 대응하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함수 값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제 그것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떠서 먹고 엄마가 덩어리 되게 자, 여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이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예, 집합 알았어요. 사이 엄마가 표시나게 일부러 덩어리집에 해놨어. 예. 표시나게 그걸 같아. 김치찌개 갖다 놨다고요? 김치찌개 갖다 놨다고요? 그럼 냉장고 그냥 그대로 있어. 알았어. 5분 안 됐어. 그거 갖고 먹어. 예. 간다. 쉬시고요. 대응관계, 집합 X로부터 집합 Y로의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의 대응관계 원소를 딱 찍어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X의 각 원소마다 유일하게 하나씩의 Y의 원소가 대응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유심 칩이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하나를 눌렀는데 두 명한테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일하게 무엇인가의 관계를 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수와 수 사이의 관계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어떤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X에 대해서 어떤 fx가 대응되는 관계를 지금 보았더니 이것은 EX라고 대응되고 있다. 두 배다라고 그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원래 있었던 독립 변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의 관계를 가지고 변하고 있는 종속 변수, 시간에 따라 이것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도 이용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현상들을 그리고 어떤 점수에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를 1등급, 몇 점부터 몇 점까지를 2등급, 몇 점부터 몇 점까지를 3등급 등으로 대응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의미하는 것을 거기다 다시 함수로 표현한다든지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회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들이 근래에 실제 함수에 대해서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로 정리한 것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어요? 대응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두 개씩 대응되는 게 있으면 그건 함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 또한 여러분들이 그 대응관계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수 F,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인데 그 안에서 이미 X에 대한 각 원소마다 모두 다 Y에 대한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고 나타냈는데 거기에서 그 정의역 X의 각 원소 X마다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 Fx라는 것을 지금처럼 순서쌍으로 나타낸 순서쌍 X, Fx 전체의 집합. 자, 이것을 함수 Fx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F의 그래프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짧게 약자로 쓰는 건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싫으면 그래프라고 정말 다 제대로 다 표현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집합 표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서쌍 전체의 집합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서 공부했던 것으로 표현해 보면 이 그래프라는 것은 그래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f1, 2,f2, 3,f3 등의 집합이니까 1,f1이면 그게 2였어요. 그건 1,f1이라고 했는데요. 2,f2라고 하면 그게 4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인다? 정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여러분이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이 함수의 집합 사이의 관계, 증가 감소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자,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이 역시 무엇의 집합이지? 자, 집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지금처럼 정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x, fx 순서쌍의 집합이에요. x가 그래 종역 x에 해당하는 모든 x 값에 대하여 x, 그것의 함수값 이 대응관계를 모두 다 순서쌍으로 표현한 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왼쪽에 잠깐 만들었던 이 함수에 대한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의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f1, 2,f2, 3,f3 이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2,4, 3,6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를 세워라 등의 표현이 실제 시험지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을 실제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도록 공부했던 것이 수 1,fx 순서쌍의 집합이에요. x가 그래 종역 x에 해당하는 모든 x 값에 대하여 x, 그것의 함수값 이 대응관계를 모두 다 순서쌍으로 표현한 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왼쪽에 잠깐 만들었던 이 함수에 대한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의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f1, 2,f2, 3,f3 이 모든 순서상들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2,4, 3,6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를 세워라 등의 표현이 실제 시험지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을 실제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도록 공부했던 것이 수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도형의 방정식이다. 어떤 1차식을 만족하는 x와 y 그것의 순서상의 집합을 모두 다 실제 좌표 평면에 표현한 것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의 뜻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이것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 이거나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지금 x 정의역이라는 것이 1, 2, 3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1, 2, 3을 통해서 우리 정의역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었네. 그리고 그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 전체의 집합을 표현한 것이 x축이라는 하나의 수직선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공역 또한 지금 치역 부분 공역을 2, 4, 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이 역시 R이라는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Y축이라는 하나의 좌표축 위에 있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4, 6, 1, 2, 3, 4, 5 여기 있습니다. 자, 물론 공역이 모든 실수의 집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안에 공역 안에서 내가 함수값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자, 그것이 공역의 부분 집합인 치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함수값 이 것은 지금 6,1을 의미하고 있는 그래프구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예전에 그저 그렸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서 공부한 것들을 통해 설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 함수 fx가 그 함수 식이 x제곱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아무 말도 없을 시에는 이것의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해볼까? 한번 표현해봤더니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1 집어넣으면 f1의 값이에요. 1 집어넣으면 f1, 2 집어넣으면 f2, 4해야 되는데 3,9. 자, 지금 정수만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한도 끝도 없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서상 전체 집합을 좌표 평면상에 표현한 것이나 자,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다 모든 실수마다 다 그 함수 값에 대응 관계를 표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과 같이 좌표 평면상의 그림으로 나타낸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에 있는 x값과 그것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y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것에 대응하고 있는 함수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x가 커지면 커지네요. x가 작아질 때 커지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의 증가와 감소의 추이를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후에 미분 그리고 속분 이런 데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의 점을 보면 이와 같은 함수값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1, 2 이런 것들에서만 3 이런 것들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수 전체에 대한 것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점의 집합이다라고 그리고 그 각각의 점들은 x에 대한 하나의 원소에 대해 하나의 함수값들이 대응되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1, 2, 3에 대하여 1, 4, 9가 물론 이 사이 2, 3, 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녀석들 전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분을 생각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함수값의 대응 관계를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나타낸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공부한 것대로 한번 볼까요? 자, 정역 아무 말 없음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공역 아무 말 없음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함수에서 이와 같은 용어들을 공부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거예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공부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 함수값의 순서상으로 각각 표현해낸 것들을 전부 다 전부로 나타낸 것이 함수의 그래프야. 자, 그렇다면 치역 한번 볼까? 치역 무엇이라고 했나요? 치역은 fx 틀의 집합, 함수값들의 집합이에요. 함수값들이 지금 다 어디에 표현되고 있나요? 각각의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인 x에 대해서 그때마다 fx의 값들이 다 y축에 있는 좌표로 표현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집어넣었을 때 다 나오고 있는 녀석들 보았더니 전부 다 이 안에만 표현해. x가 전부 다 x 전체의 집합이었을 때 그래 x가 지금 정의역이다.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자, 정의역을 선생님이 파랗게 표현해볼게요. 공역을 하얗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치역에 해당하는 것을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역의 값들 중 이만큼입니다.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의 집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엇이 된다? 아닌 실수. 즉 뭐라 표현하면 되나요? y 0 이하의 이상의 모든 실수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 이미 표현된다. 공역, 도메인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만큼 안에서 다 나왔어요.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치역이고 실제 여러분이 함수값을 조사해야 되는 범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것이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수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 상자 같은 거예요. 함수식을 놓고 봤더니 x제곱이 나오는 이런 함수야. 널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씩만 내면 되겠네. 이 놈이 2제곱이잖아. x는 x제곱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과 같이 표현해놓고 보니 각각의 x값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값이 하나씩 정해지면 각각의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하나씩만 정해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함수의 그래프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공부했던 1차 함수 혹은 2차 함수 우리가 공부했던 원의 방정식 같은 것도 있네요. 자, 만약 정의역과 공역을 모든 실수의 집합으로 한다면 한 번 만나네 x값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값이 결정된다는 뜻이야. 여기 만약 1이 있다고 할까? 그러면 x 이퀄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거기서 만나는 녀석이 1,f1을 의미해.
지금과 같이 무엇을 한없이 그려서 x 이퀄 k라는 직선입니다. 실제 수능시험에 몇 번 나오는지 모르는 직선 x 이퀄 k. 자, 이게 왜 수능시험에서 출제될까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입니다. 유일하게 하나씩의 함수값들이 대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워보면 무조건 한 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게 되느냐? 정역에 어떤 원소 k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정역 내에 있는 원소마다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하나씩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한 개씩만. 자, 그러므로 이것은 양의 이거 뭐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의하고 그다음 공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의했어요. 자, 그럼 그 사이에서 만나는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거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만약 정역과 공역을 모든 실수의 집합이라고 했을 시에는 x 이퀄 k라는 녀석을 잘못 듣게 되면 잠깐만 어떤 k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가 발견돼. 순서쌍이 두 개가 돼버렸어. k, fk. 야, 어떡하지? 너도 k, fk일 거냐? 이 두 개가 달라 보이는데? 하나가 플러스 3이면 난 마이너스 3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겠구나. 자, 그래서 구별할 때 지금처럼 수직선을 그어서 버티컬이라고 하면 된다. 지금처럼 x축의 수직인 x 이퀄 k라는 직선 버티컬 라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몇 번 만나는지를 통해 이것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자,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자꾸 어디로 가죠?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이해했던 게 뭐가 있지? 이런 것은 쉽게 이해했던 것 같아. 1, 2, 3, 4 있어요. 여기 1, 2, 3, 4 있어요. 자, 또 있어요. 1, 2, 3, 4 있고 나도 1, 2, 3, 4 있어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대응되는 것은 함수였잖아. 정역 x라는 집합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선생님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표면에 나타내는 것이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1,f1을 2,f2를 3,f3을 4,f4를 지금처럼 표현해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 역시 순서상의 집합 함수의 그래프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해도 되고 그것을 좌표 표면에 지금처럼 표현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보았더니 자, 사실 1이 대응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2는 얘는 3이라는 원소 하나만 대응하고 있어요. 3에는 4라는 원소 하나, 4에는 1이라는 원소 하나. 규칙 위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의 두 집합 사이의 규칙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대응도 한번 좌표 표면에 표현해볼까요? 자, 표현해 보았더니 1,1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도 존재한다. 2,4가 등장하고요. 3,3, 4,3. 자, 여기는 두 개가 지금처럼 대응되고 있어도 x의 각 원소에 하나의 y 원소가 대응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y의 각 원소 x가 하나씩 대응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네요. 결국 이 여학생은 둘 중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하나씩만 지금 골라서 짝짓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3에 대한 함수값 하나, 4에 대한 함수값 하나, 2에 대한 함수값 하나. 그러나 1에 대한 함수값이 두 개의 순서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표현하기가 쉽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자, 우리가 그동안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다 함수라고 칭하고 이와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수라고 칭하지 않았던 이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정의역에 대하여 그 정의역의 하나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두 개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소입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 두 개가 대응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버티컬 라인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그려봤을 때 한 번씩만 만나고 있으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에 자, 실제 시험지상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x 이퀄 k와 왜 이 표현이 등장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각각의 언어들과 그것의 쓰임새는 이제 최소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학습 목표,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 두 가지 잊지 않고 가야 됩니다. 함수의 뜻,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그 대응 관계, 집합, 정역, 공역, 치역.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것을 통해 x, fx의 집합을 지금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순서상의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으로 함수의 관계 혹은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 다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곡선 등을 나타내게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두 집합 사이의 별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 이 부분에서 이 컨셉만 잘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그걸 중심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 부분에 있는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고 후에 이 부분 표현 때문에 틀리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어진다. 특히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 등에서 크게 자꾸 중요하게 이용될 표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까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등 상수함수 등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1대1 함수, 언제 1대1 대응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대로 함수의 그래프를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해볼게요. 자, 정역 x의 이미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무엇 1대2 함수의 그래프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라고 하고 1대1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무엇이라 한다? 자, 이것입니다. 정역 x에 떡볶이가 있고 라볶이가 있고 튀김이 있고 김밥이 있습니다. 가격표가 제일 싼 것은 2,000원 그리고 2,500원, 3,000원, 3,500원이 있어요. 자, 가격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서 축제를 하거나 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표 대신에 이렇게 함수값의 대응 관계를 통해 표현해서 그 메뉴판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화낼 거예요. 자, 떡볶이가 2,500원 있습니다. 라볶이는 라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비싸 3,000원입니다. 자, 튀김은 3,500원인데도 있고 3,000원인 경우도 있어요. 3,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김밥은 2,000원인데도 있고 2,500원인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응된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얼마 냈는지 보면 역으로 뭐 먹는지 알 수 있어요. 1대1 대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이 아마 최근 들어서 아주 중요한 21번 정도 있는 문제인가요? 여러분 선배들 평가원 시험지에 아주 어려운 객관식 문제 등의 표현으로 등장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함수의 대응 관계를
뿐만 아니라 F라는 녀석은 그저 함수라는 녀석의 대응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것이 떡볶이, 라면, 튀김, 김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이 있을 때 여기에서는 똑같은 정력과 치역을 갖고 있는데 라볶이와 튀김 가격 같은 자, 함수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너 튀김 먹었니? 3,000원에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김밥 먹었니? 너 2,500원에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너 김밥 먹었으면 2,000원, 2,500원에 자, 이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아, 자판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메뉴판에는 2,000원부터 3,500원까지가 적혀있지만 실제 이 메뉴들의 값은 어디 안에 있나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치역이고 부분 집합이고 레인지라고 했어요. 이게 치역이구나. 공역이구나. 자, B는 치역과 공역 또한 같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분명히 함수인데 이 탐수와 아래 탐수 G라는 녀석은 무언가 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어떤 학생이 2,500원을 지불하고 나가면 즉 뭐 먹었지라고 딱 말할 수 없나요? 2,500원에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정의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가 서로 다르면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메뉴가 다르면 가격도 달라요.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입니다. 메뉴가 다르니 가격도 달라요. 근데 여기 메뉴가 다른데 가격이 같은 게 있어요. 메뉴가 다른데 가격이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냈는지 보고 뭐 먹는지 몰라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대1 함수일 경우에는 메뉴가 다르면 가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응하고 있는 값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반대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너 2,500원 있어 떡볶이 먹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이지만 또 떡볶이 먹었니? 이만큼 내. 김밥 먹었니? 이만큼 내. 라고 했지만 2,500원 너 뭐 먹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1대1 함수와 그것이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표현되는 대응관계 중에서도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4,000원짜리 메뉴판에 4,000원도 적혀있어요. 자, 그러면 2,000원 김밥이랑 대응되네. 2,500원 떡볶이 대응하면 돼. 3,000원 라면이 그것에 대응해. 3,500원 튀김이 그것에 대응해. 자, 반대로도 사실 여러분이 함수를 만들어낼 때 각각의 원소마다 하나씩을 대응시킬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녀석이 있어버렸을 시에는 공역이 아닌 그것의 부분집합인 치역에 대한 것만 반대로 하나씩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4,000원이 있냐 없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4,000원이 있었을 시에는 딱 지워지지 않은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는 다시 함수를 정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공역을 치역과 같게 지금과 같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지만 그것이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지만 같으면서 부분집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1대1 대응 또한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메뉴를 눌러도 가격을 눌러도 무조건 메뉴가 하나씩 나오게 돼 있어요. 메뉴를 누르면 가격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역함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함수에 대하여 x와 y를 바꾼다 실 열심히 자, 계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수프라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집합과 명제에서 보았듯이 이 함수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는 데 이용할 수 있는가. 이 하나하나의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 집합의 표현을 통해 그리고 하나하나 정의대로 설명하고 읽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그것을 100문제 1000문제 무작정 그 뜻도 모르면서 계산 연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 무엇이니? 내가 다르면 나도 달라야 돼. 그래? 이거면 이거다. 대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는 무엇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까요? 자, 또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무엇이니? 여기 남는 녀석이 있으면 그때 이걸 눌러서 이게 하나씩 나온다라는 반대 자판기를 만들 수 없어. 자,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번호를 30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에게 번호를 얘기하라고 하면 번호가 30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번호는 40번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물함이 40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마다 하나씩의 사물함을 이용했을 것이므로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나 이 중 10개는 비어있는 녀석이네요. 그러므로 반대로 사물함 번호를 말할 때마다 한 명의 학생이 모두 다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도록 되어 있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라 얘기하고 사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대응이에요. 역함수는 역대응이에요. 지금 여기서 생각만 해봐도 언제 그것이 존재하는지 언제 그것이 함수가 되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500원에 2개의 x 원소가 대응하므로 이것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역함수가 아니다. 역함수가 존재되지 않네요. 자, 이것을 다시 하고 여러분이 몇몇 함수를 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마지막으로 상수 함수 보겠습니다. 자, 상수 함수는 균일값 함수입니다. 자, 떡볶이, 라면, 튀김, 김밥이 있어요. 라볶이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오늘은 균일값. 자, 모두 다 2,000원만 받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함수식이나 복잡한 대응관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먹은 후에 나가면서 그냥 다 2,000원씩 낸대요. 모든 함수값이 다 2,000원이에요. 상수 함수는 함수값이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다 하나의 특정한 상수로 표현되거나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녀석은 무엇을 집어넣어도 모두 다 2,000원이 된다라는 함수입니다. 함수식으로 지금과 같이 표현되고 그것을 지금처럼 집합 사이의 대응으로 표현하게 되면 모두 다 2에 매핑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부르는구나. 자, 실제로 이것은 모든 x에 대하여입니다. x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 함수값은 모두 다 하나의 상수로 일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 상수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쉬운 것이니 상수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모든 어떤 x값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x값에 대해서 어떤 c라는 값이, 이 x값에 대해서 어떤 c라는 값이, 이 x값에 대해서 어떤 c라는 값이, 전부 다 c라는 하나의 함수값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 공역을 아무리 10개 준다 하더라도 치역 함수값의 집합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인데 이것을 전부 다 해봤자 무엇밖에 안 되나요? 하나의 c라는 하나의 원소만을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역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대2 함수 및 1대1 대응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만약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을 시에는 x의 값이 서로 다른 마이너스 1과 1에 대하여 둘 다 똑같이 1이라는 함수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대1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1대1 함수가 아니다. 정의 집합이 순서쌍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1을 집어넣어도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 지금 이것은 f1의 값도 1, f 마이너스 1의 값도 1이라는 것이 표현되거든요.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나와 내가 다른 우리 둘도 달라야 된다요. 근데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나요? 마이너스 1도 1, 1도 1. 이와 같이 대응되는 것, 바로 전에도 공부했었던 것과 같은 것이네요. 자, 0은 물론 0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y의 원소 1에는 x의 원소가 하나 대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네요. 자, 그래서 함수의 대응 관계를 지금과 같이 정의역으로부터 함수값을 읽어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쪽에 있는 녀석으로부터도 하나만 대응되니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은 1대1 함수인지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1 함수예요. x가 다르면 y 값도 다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함수의 그래프 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x equal ky의 교점 개수를 구하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y equal k와 만나는 횟수가 몇 번인지를 가지고 똑같이 이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y equal k와 여러 군데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 x1과 x2는 서로 다른데 그것에 대한 함수값은 서로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대1 함수가 아니구나.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긋더라도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나고 있기 때문에 x값이 서로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은 여기에서 버티컬이 아니라 이건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호리존탈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그거 보고 했을 때 몇 번씩 만나는지를 통해 한 번씩만 반대로도 만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y에서 x로의 대응도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겠구나. 떡볶이 2,500원이고 라볶이 3,000원이고 튀김도 3,000원이고 그리고 김밥도 2,000원이야. 두 번씩 만나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씩 만나네요. 메뉴를 누르면 가격은 하나씩만 튀어나온다. 자판기 함수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가격을 누르면 메뉴가 하나씩만 튀어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함수의 대응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 유일하게 하나씩 대응 관계인지 유일성을 살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에 대해서 아마 좀 생소할 대응 관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역시나 함수의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읽어내는 방법, 정의역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원소마다 어떤 값들이 대응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림이 아니라 이 각각의 점들이 모두 다 어떤 순서쌍을 나타내고 있다. x, fx의 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대로 설명하고 그것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이 다른 표현들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용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생소할 부분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수학에서 어떤 것의 증감 추이를 다루는 미적분까지 이어질 부분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심플하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길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발견형 수투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과학생은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이 단원부터 직접 출제 영역이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집합과 명제는 사실 이것이 직접 출제 영역이고 간접 출제 영역이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미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출제 영역이고 간접 출제 영역이고 그것도 사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수학 자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이것이 직접 출제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녀석 먼저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 목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우선 그 집합의 개념을 뜻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포함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합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다항식이라는 전부 다 명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과 과정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교과 과정이라고 소문나 있나요? 이 내용도 적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단원 이 집합과 명제에서부터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사실 이것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법으로 설명할 수. 자, 그러면 집합은 반드시 예를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네요. 자, 이건 대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자, 작은 자연수 그래프입.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계산 때문에 아무리 중학교 때로 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 집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겠다. 아주 명확한 조건이 뒤에 붙어야 되겠네요. 자, x는 12의 약수. 이것은 3, 4, 6, 12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제 공부하게 될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이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포함관계의 표현에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자, 한 번만 해볼까요? 방금 전에 썼던 O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것을 집합 B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합 B는 이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버려요. 야, A라는 집합 안에 1, 2, 3, 4, 6, 12라는 이러한 원소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 안에 B라는 집합 자체가 지금처럼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나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를 표현하기가 쉽더라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표현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이 원소네요. A에 3도 원소네요. 자, A에 5가 원소인가요? 아니네요.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구나. 이것은 A는 집합 A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포함관계를 표현하기가 한 번만 해볼까요? 그래서 이를 표현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야기입니다.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두 답을 만족하는 순서상 2,0도 꼭 되지 않기도 해서 이런 두 가지를 공부했던 경우입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원초적인 방법은 특별히 장점이 많이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경우에 이게 어려워질까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혹은 원소가 한없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데 있어서 지금 분석 특징을 이용하는구나.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원소가 있었을 때 그 포함 여부가 분명해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집합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어떤 원소가 있었을 때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X바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나의 기호도 어떤 뜻인지 알고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떤 X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X라는 녀석이 무엇을 만족을 하면 그것을 포함하기로 하고 무엇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 집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겠다. 아주 명확한 조건이 이 뒤에 붙어야 되겠네요. 자, X는 12의 약수. 이것은 명확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X가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면 이 X는 무엇일까요? 원소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원소의 형태가 되고 이거 대표 원소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12의 약수라는 것을 만족하는 2라는 녀석은 이것의 원소라고 하고 3이라는 녀석도 원소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원소가 많을 때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녀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이 대표 원소의 모양이 다른 녀석으로 왔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원소의 모양을 지금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X와 Y에 대해서 순서상을 원소로 갖네요. 자, 이와 같은 것도 우리 공부한 적이 있나요? 실은 수원에서 모두 공부했습니다. 수원에서 공부했던 두 단원이 지금 이것과 이거 두 가지를 공부했던 단원이네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풀이하던 방정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구나.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X의 값은 X 이퀄 1이 있고 X 이퀄 2 두 가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X 이퀄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X 이퀄 2가 있었네요.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하지 않고 하다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두 가지의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이 집합은 그래, 그럼 집합은 뭐라고 표현되지? 마이너스 1과 2를 원소로 갖네. 방정식을 풀이한다는 과정이 그러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것이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이었나요? 그것과 같은구나. 이러한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X값에 의해서 이게 만족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아라. 그것을 집합으로 나타내라. 해드리니까 해집합이라고 표현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X 플러스 Y 이퀄 2.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보았더니 아까처럼 딱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 어떤 게 있었지? 그래, 이것은 1,1 같은 것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이야. 2,0도 만족해. 0,2도 만족해. 너무 많은 순서상들이 이것을 만족하네? 이러한 것을 선생님이 아까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구나. 이렇게 원소가 많았을 시에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이 너무 많아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라 이야기했답니다.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두 다 좌표 평면에 올려 나타내어 보았더니 1,1이라는 거 여기에 있고요. 2,0 여기에 있고요. 사실 1.5, 0.5도 되네요. 아주 많은 점들이 X 플러스 Y 이퀄 2를 만족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의 집합이 직선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었던 조건 제시법 그리고 집합에 대한 표현이겠습니다. 집합을 지금처럼 좌표 평면상에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네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문과 친구들이 기하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면 이게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것에서 매우 강조되어 있는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표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기하학적인 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은 그냥 시각적 표현이라고 하면 된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 뜻이구나. 그리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속한다와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후에는 그것을 어떤 경우에 무엇을 이용하는지 그 말조차도 틀리지 않고 쓰도록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원소이다라는 엘레멘트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기호인데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알았어요. 근데 원소고 그냥 집합이에요. 이 집합에 이 원소가 속한다라는 뜻이고 나는 이 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경우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B의 6은 A에는 이것이 원소가 되는데 B의 원소가 아니네요. 자, 지금과 같이 표현하면 되므로 원소와 집합 사이에 이것이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 표현하는 이런 속한다라는 기호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도 무언가 포함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집합과 원소 사이에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다른 기호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포함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또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포함관계 어렵지 않지만 칠판 정리하고 포함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겠어. 왜 중요하냐면 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라는 것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이거이면 이거다. 이녀는 잠꾸러기다. 잠꾸러기면 인형나요? 이게 생각보다 헷갈린다. 자, 이렇게 말이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집합의 포함관계와 연산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부분 집합, 포함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집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학습 목표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과 공부한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집합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했습니다. 자, 대상을 명확히 해서 또 나열법으로 바꿔라. 이것이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뜻이었네요.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 벤 다이어그램 등 기하학적인 표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부분 집합 보겠어요. 우리가 어떤 원소가 있고 그 어떤 집합이 있었을 때는 그 사이에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 두 개가 지금 원소고 있는 집합이에요.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는 그것이 원소이다라는 것을 지금처럼 표현했는데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는 것도 아까 한번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었냐면 A라는 집합 안에 1, 2, 3, 4, 6 그리고 12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4 이하의 3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B라고 한번 표현해보죠.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사이의 관계가 어떤 울타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1, 2, 3, 4, 6, 12 이 길에서 1, 2, 3 이 뚜러기의 집합에 그럼 시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사각형은 잠깐만. 네, 이것을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나요? 삼각형이 직사각형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맞나요? 이게 안 맞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사각형은 모두 다 직사각형에 포함된다. 직사각형의 집합을 보면 지금처럼 직사각형 많이 있겠네요. 직사각형 지금처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이기도 하네요. 정사각형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직사각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도 모두 다 어디에 포함되지 않나요? 하나 더 울타리를 그려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직사각형 여기다 그리면 안 됩니다. 직사각형 안에 그려야 돼요. 직사각형 안에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직사각형이 아닌 평행사변형이 있나요?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구나.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구나. 이건 좀 아는 것 같이 생겼나요? 이래서 지금 직사각형은 모두 다 정사각형에 포함된다. 정사각형은 모두 다 평행사변형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사각형은 잠깐만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건가? 전 선생님 잘못 표현했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고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그려봄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포함 관계가 두 번 연속으로 있었을 시에는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이 뒤에 3단 문법 이런 데 이용되게 되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옳다 그르다를 논리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써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P이면 Q이다, Q이면 아니다 라고 쓰게 되는 것도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국어동 수업을 지도 모를까? 자, 오케이. 지금과 같이 표현해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후에 미녀는 잠꾸러기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녀가 안에 있고 잠꾸러기가 밖에 있다는 것을 뜻하나요? 잠꾸러기가 안에 있고 미녀가 밖에 있다는 걸 의미하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있었을 때 모든 미녀가 잠꾸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포함 관계에 의해서 위의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처럼 모든 미녀의 집합이 잠꾸러기의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을 시에는 내가 미녀의 원소예요. 그럼 난 자동적으로 잠꾸러기의 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녀는 다 잠꾸러기의 집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후에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Response. 집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공부한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 그 다음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 대상이 명확